아버지, 이제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저희 찾을 생각 마세요. 요양원 정문 계단에서 큰아들이 냉정하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새 남매는 아버지를 짐짝 다루듯 정문 앞에 세워두고 돌아서서 차로 향했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78살 노인은 낡은 보스턴백 하나 달랑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자갈을 밟으며 멀어지는 타이어 소리가 노인의 귓가에 울렸고 떨리는 다리로 겨우 계단에 주저앉은 노인의 손은 카디건 주머니 속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주머니 속에 50억이 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오전 10시 30분, 낡은 은색 승합차 한 대가 푸른 소나무 요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남자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그리고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78살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노인의 옷차림은 한눈에 봐도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5년은 좋게 입었을 법한 회색 카디건에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때 묻은 슬리퍼는 한쪽 굽이 닳아 걸음걸이조차 불안정해 보였으며 손에 든 것은 작은 보스턴백 하나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찢어진 자리를 검은 테이프로 덧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먼저 정문 계단을 올라갔고 작은아들 재호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는 척하며 형을 따라갔으며 막내딸 수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군 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기침소리로 가득했는데 리셉션 데스크 뒤편에는 입소 상담이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방이 보였고 50대 후반의 여자 원장이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볼펜을 집어들고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와 관계라고 적힌 칸을 채워나가는 동안 그의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수지는 자꾸만 아버지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으며 아버지 박종수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가끔씩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 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일 아니면 연락 주지 마세요. 민호가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하며 말했고 원장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어색한 표정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았고 난간은 낡았으며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방문마다 붙어있는 번호판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2층 끝에서 두 번째 방 203호실이 아버지가 앞으로 지낼 곳이었는데 문을 열자 4개의 침대가 놓인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중 창가에서 가장 먼 구석 침대가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민호가 보스턴백을 침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고 재호는 시계를 보며 초조한 표정을 지었으며 수지는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사세요. 밥도 나오고 따뜻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고 아버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재호가 형의 팔을 잡아당기며 형, 우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속삭였고 수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아빠 우리 정말이라고 말을 꺼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동생의 팔을 잡아당기며 가자
늦었어라고 말했고 세 남매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채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다들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복도로 나가는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호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는데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작은 뒷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다시 고개를 돌렸고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가는 동안 세 남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주차장에 세워둔 승합차에 올라탄 후에야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우리 형편에 이것도 쉽지 않았어.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지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민호는 시동을 걸며 룸미러로 요양원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쯤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 우리가 평생 받은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여전히 울고 있었으며 차는 요양원을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2층 203호실에서는 78살의 노인이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카디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노인은 창문에서 돌아섰고 침대에 앉아 천천히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낡은 천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고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에서는 간병인 이경숙이 청소도구를 들고 지나가다가 203호실 문틈으로 노인의 모습을 힐끗 보았는데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노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고 노인들이 하나둘씩 식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박종수 노인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다른 노인 하나가 박종수를 보더니 박 사장님, 오늘 새로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는데 박종수는 멍한 표정으로 아, 네라고만 대답하고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배식을 받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옆 테이블에서 자식들이 면회 온 다른 노인을 보며 박종수는 다시 주머니 속 천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요양원은 조용해졌고 203호실에는 4명의 노인이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박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비록 좁았지만 자신의 집이 있었고 비록 낡았지만 자신의 방이 있었으며 비록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자식들이 가끔 전화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사인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복도 밖에서는 간병인들이 순찰을 도는 발소리가 들렸고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으며 창밖으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종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아 다시 한번 주머니 속 천주머니를 꺼내 들었고 희미한 복도 불빛에 비쳐 그 안의 종이들을 펼쳐보았는데 거기에는 통장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식 계좌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 박종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종이들을 다시 천주머니 안에 넣어 카디건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으며 침대에 다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오늘 오전 민호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으며 다신 보지 말자는 그 한마디가 가슴 한편을 찌르고 또 찔렀습니다. 박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을,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대학도 제대로 못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가난 뒤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병인 이경숙이 203호실에 들어와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박종수는 이미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숙이 어제 입소하셨죠? 밤에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박종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경숙은 노인의 표정을 살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박종수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가끔씩 벽을 짚으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 영락없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노인 같았지만 경숙이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박종수의 걸음걸이는 순간적으로 안정되었다가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자식들 중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으며 3주가 지나자 원장실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비 입금을 독촉했지만 다음 달에 넣겠습니다는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박종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식사를 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노인들이 박종수를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랬고 박종수가 매일 오전 10시 정각에 신문 경제면을 정독하는 것도 그랬으며 가끔씩 공책에 복잡한 숫자들을 적어 내려가는 모습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경숙이 203호실을 청소하다가 박종수의 침대 밑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명함을 주워 들고 보니 거기에는 대한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종수 형님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명함을 박종수에게 돌려주었는데 어르신, 이거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하고 말하자 박종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또렷해졌다 다소 멍해졌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했다가 다시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요양원비도 밀리는 노인이 왜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뒷면에 형님이라는 호칭이 적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숙은 동료 간병인에게 203호실 박종수 어르신 뭔가 이상해라고 말했고 동료는 치매 환자들 다 그렇지 뭐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경숙은 12년간 요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노인을 봐온 직관으로 박종수가 다른 치매 환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순찰을 돌던 경숙이 203호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박종수는 침대에 앉아 그 명함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며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경숙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복도를 걸어갔으며 저 양반 분명 뭔가 사연이 있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는 요양원을 나온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면 우편함에 쌓인 독촉장들이 보일 것이고 거실 탁자 위에는 경매 통지서가 놓여 있을 것이며
휴대폰에는 채권자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톤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52살 한때 직원 50명을 거느린 건설회사 대표였던 그는 이제 15억 빚더미에 깔려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어 있었고, 아파트는 이미 경매 신청이 들어간 상태였으며 아내는 3개월 전 친정으로 가버렸고, 고등학생 아들은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민호는 결국 현관문을 열었고, 예상대로 우편함에서 쏟아진 독촉장들이 바닥에 흩어졌으며 그는 그것들을 밟고 지나가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만 없었어도. 민호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못 갔던 일, 중학교 입학식 날 남들은 새 교복을 입고 왔는데 자신은 형에게 물려받은 헌 교복을 입었던 일,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학원을 다녔지만 자신은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겨우 다녔고 졸업 후에는 빚을 내서 작은 사무실을 얻어 건설회사를 차렸으며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회사를 키웠는데 결국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도 해주셨으면. 민호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고 먼지가 풀썩 일어났으며 그 먼지 사이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재호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업무 서류가 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옆 책상 동료가 무슨 말을 건넸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과장 직함을 단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월급은 빠듯했고 대학생 쌍둥이 딸들의 학비는 매 학기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48살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그가 중소기업 과장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억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살 때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취직했던 그날이 떠올랐는데 아버지는 미안하다, 형 대학 보내느라 돈이 없다고만 말했고 어머니는 울면서 재호야, 조금만 참아라고 했으며 형 민호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재호가 책상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사무실에서는 피울 수 없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형이 부러웠고 대학을 나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형의 기회가 부러웠으며 비록 지금은 망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꿈을 펼쳐볼 수 있었던 형의 인생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고 쌍둥이 딸들을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으며 아내는 매일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불평했고 딸들은 친구들처럼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조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 사셨어도. 재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을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웃고 있는 쌍둥이 딸들과 아내,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지는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들의 물건을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45살 두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3년 전부터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손님이 카드를 내밀었고 수지는 기계에 카드를 긁었으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라고 인사를 했지만 그 말은 이미 수천 번도 넘게 반복한 대사였습니다. 손님이 가고 다음 손님이 왔고 또 다음 손님이 왔으며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퇴근 시간인 6시까지는 아직 1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발은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으며 손목은 계속 물건을 찍어내느라
저려왔지만 수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80만 원, 이번 달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었고, 다음 주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했으며, 그 다음 주에는 보험료가 빠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오빠들보다 낫잖아. 여자니까 기대도 안 했고. 수지는 종종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지만 사실 그녀도 속으로는 서러웠고, 대학 시절 친구들이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SNS에서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으며, 초등학교 때 소풍날 도시락이 없어서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이 수진아, 너 도시락 안 가져왔니라고 물었고, 수지는 배가 안 고파요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친구들이 모두 놀이동산에 간 사이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창밖만 바라보았던 그 오후의 외로움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뭐 하신 거야? 수지는 휴게실 구석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고, 동료 직원이 언니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수지는 고개만 저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급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한때 예뻤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도 대학만 제대로 나왔어도. 수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한 그녀에게는 대학이라는 것이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었고 오빠들처럼 최소한 도전이라도 해볼 기회조차 없었으며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되라던 아버지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의 금간 틈을 바라보았고 재호는 침대에서 쌍둥이 딸들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수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모두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는데 아버지만 조금 더 잘 사셨어도, 아버지가 조금만 더 벌어오셨어도, 아버지가 우릴 조금만 더 챙겨주셨어도 하는 원망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가난 뒤에 숨겨진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요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이틀 후 민호의 휴대폰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 요양원비가 이번 달 것까지 밀려 있는데요. 원장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고 민호는 짜증을 감추지 못하며 다음 달에 넣겠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요양원비까지 내야 하나. 민호는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냈는데 거기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고 카드는 이미 한도가 다 찼으며 통장에는 2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생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비 좀 보태줄 수 있어라고 말했고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형 나도 지금 애들 학비 때문에라고 대답했으며 민호는 전화를 끊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재호도 형의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비를 보태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여유가 없었고 다음 주면 딸들의 학비를 내야 했으며 그 돈도 아내 명의 카드로 할부를 돌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형이 사업할 때는 잘났었잖아. 그때 좀 모아놨으면. 재호는 형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형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요양원비 우리 셋이서 나눠낼 수 있을까요? 수지는 마트에서 일하다가 문자를 확인했고 오빠 나도 지금 빠듯해라고 답장을 보냈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고 요양원에서는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재호에게 왔는데 보호자님, 요양원비가 2달치 밀려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입금이 안 되면 저희도 곤란합니다라는 말에 재호는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입금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형 민호와 동생 수진을 불러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세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며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민호가 말을 꺼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라는 말에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그래도 아빤데.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받은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결혼할 때도 도와준 거 없고 지금 우리 꼴 좀 봐.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고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수지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우리가 뭘 받았다고. 재호가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고 수지는 그래도 라고 말을 꺼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카페 밖으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 요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대신 다음 달부터는 셋이서 나눠내자. 재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흩어졌으며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고 재호는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으며 수지는 친정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요양원비는 간신히 입금되었지만 세 남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더 깊어졌고 한 번도 요양원을 찾아가 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이제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해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요양원 203호실에서는 박종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요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애들아. 박종수는 카디건 주머니 속 천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무언가를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병인 이경숙이 복도를 지나가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저 양반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입소 2달째 접어든 어느 월요일 아침 간병인 이경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노인들은 대부분 식당에서 아침 식사 중이었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경숙은 걸레를 들고 한 방 한 방 돌아가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203호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종수의 침대 시트를 갈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침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베개를 들어 올리다가 그 밑에서 작은 공책 하나가 나왔습니다. 경숙은 별 생각 없이 공책을 집어들었는데 펼쳐진 페이지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1,500만 원, 3,200만 원, 5,800만 원 같은 금액들과 함께 날짜와 백분율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필체는 떨리지 않은 정확한 글씨였습니다. 이게 뭐지?
경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몇 페이지를 더 넘겨봤는데 거기에는 주식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가 적혀 있었고 계산된 수익률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마지막 페이지에는 총 자산 52억 6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경숙의 손이 떨렸고 공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분명히 52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경숙은 급히 공책을 베개 밑에 다시 집어넣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요양원비도 2달이나 밀린 노인이 52억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체는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고 숫자 계산도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그 공책을 숨겨둔 방식이 너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경숙은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고 머릿속에는 방금 본 공책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으며 설마 진짜일까 아니면 치매 환자의 망상일까라는 생각에 교차했습니다. 1층 휴게실로 내려와 동료 간병인 김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미숙 씨, 치매 환자가 돈 계산 같은 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묻자 미숙은 치매면 그런 거 못하지. 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박종수 노인이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으며 그렇다면 왜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오전 10시 경숙은 식당에서 박종수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고 숟가락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밥을 떠먹고 있었으며 가끔씩 국을 흘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치매 초기 환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숙이 잠깐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박종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쳐 경제면을 보고 있었고 그 눈빛은 전혀 멍하지 않았으며 기사를 읽는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경숙이 다시 박종수 쪽을 돌아보자 노인은 재빨리 신문을 접었고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며 숟가락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연기야, 분명히 연기하고 있어. 경숙은 확신했고 12년간 요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치매 환자를 봐온 그녀의 직관이 틀릴 리 없었으며 박종수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경숙은 203호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종수는 침대에 누워 낮잠을 자는 듯했고 경숙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을 살펴봤으며 거기서 한 달 전에 발견했던 명함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태준, 뒷면에는 여전히 종수 형님, 언제든 연락주세요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고 경숙은 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한법무법인은 국내 10대 법무법인 중 하나였고 대표 변호사 김태준은 30년 경력의 유명 변호사였으며 주로 대기업 자문과 사은속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요양원비도 못 내는 노인이 왜 이런 변호사랑. 경숙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으며 박종수 노인에게는 분명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경숙은 원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원장 서미경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경숙이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경숙은 원장님 203호실 박종수 어르신 말인데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비 밀린 그분이요. 그분이 왜요?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고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분이 진짜 치매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무슨 소리예요? 입소할 때 보호자가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라고 대답했으며 경숙은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숙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는데 매일 경제신문을 정독하는 것, 공책에 주식 계산을 하는 것, 가끔씩 눈빛이 또렷해지는 것,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을 설명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 씨, 그런 건 치매 환자들도 할 수 있어요.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거죠. 원장의 말에 경숙은 하지만 공책에 52억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원장은 피식 웃으며 그게 망상이에요. 치매 환자들 중에 자기가 재벌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숙은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원장실을 나왔지만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경숙은 요양원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박종수의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큰아들 박민호였고 그 밑에 작은아들 박재호와 딸 박수진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으며 경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딸 박수진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고 배경에서는 마트 계산대 소리가 들렸으며 박수진 님이시죠? 저는 푸른 소나무 요양원 간병인 이경숙이라고 합니다라고 경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으며 경숙은 따님, 어르신 상태가 좀 이상해서요. 혹시 한번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수진이 물었고 경숙은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직접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으며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적어도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올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며 토요일까지 박종수를 더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주 내내 경숙은 박종수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박종수는 휴게실에서 다른 노인들과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술을 두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고 상대방의 말을 예측하는 것도 정확했으며 경숙이 어르신 장기 잘 두시네요 라고 말을 걸자 박종수는 급히 말을 잘못 두더니 아, 어디에 두는 거였더라라며 다시 치매 환자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경숙이 복도 순찰을 돌다가 203호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박종수는 침대에 앉아 그 천주머니를 꺼내 안을 확인하고 있었고 서류들을 펼쳐보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 했으며 표정은 전혀 멍하지 않고 오히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식당에서 박종수 옆에 앉은 다른 노인이 박 사장님, 요즘 경제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박종수는 순간 요즘 증시가 불안해서 라고 대답하다가 경숙의 시선을 느끼고는 아, 내가 뭐라고 했지라며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오후 경숙은 203호실을 청소하다가 박종수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물론 허락 없이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호기심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옛날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30년 전 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대한정밀, IMF 속에서도 직원 전원 퇴직금 지급이라는 제목이 보였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박종수라는 이름이 나왔으며 박종수 대표는 회사를 정리하면서도 300명 직원들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경숙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대한정밀, 박종수 대표, 300명 직원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으며 이 양반이 회사 사장이었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경숙은 급히 서랍을 닫았고 청소를 마친 척하며 방을 나왔으며 복도를 걸어가면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비도 못 내는 노인이 옛날에 300명 직원을 거느린 회사 사장이었다고? 경숙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인지, 왜 치매인 척 연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책에 적힌 52억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요일 밤 경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고 내일 수진이 오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으며 하지만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이상하다는 것만 말해주자라고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박수진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2개월 만에 처음 오는 것이었고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요양원에 오는 것 자체가 괴로웠으며 로비에서 경숙을 만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경숙이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고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으며 경숙은 천천히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치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제신문을 매일 보세요. 공책에 주식 계산을 하세요.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명함을 갖고 계세요. 경숙의 말 하나하나가 수진의 귀에 들어왔지만 수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공장 노동자셨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고 경숙은 그런데 제가 서랍에서 발견한 신문 기사에는 회사 대표라고 나와 있었어요 라고 말했으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표요? 어떤 회사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경숙은 대한정밀이라는 회사였어요. 30년 전 기사였고 라고 대답했으며 수진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숙이 명함 사진을 보여주자 수진은 휴대폰 화면을 확대해서 봤고 대한법무법인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읽으며 이게 대체 무슨 이라고 중얼거렸으며 경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따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일단 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고 경숙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203호실 문을 열었으며 박종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야 수진이. 수진이 들어가며 말했고 박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으며 아 수진이구나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빛도 멍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옆에 앉았고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었으며 박종수는 그냥 먹고 자고 라며 더듬거렸습니다. 경숙은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박종수가 딸 앞에서도 여전히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저 양반 정말 대단해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버지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짧게 대답만 했고 가끔씩 뭐라고 했지라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으며 수진은 점점 경숙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 일어서려는 순간 박종수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수진아라고 불렀고 수진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돌아봤으며 박종수는 미안하다, 고생만 시켰구나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고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아빠, 지금 목소리가... 수진이 말했지만 박종수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내가 뭐라고 했지라며 고개를 가웃거렸으며 수진은 방금 들은 것이 환청이었나 싶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지는 요양원을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경숙이 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으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수지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고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으며 하지만 말한들 믿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빠들, 오늘 아빠 다녀왔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라고 썼고 곧바로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민호의 메시지는 짧고 무뚝뚝했으며 재호도 누나,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고 수지는 경숙이 했던 말들을 하나씩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빠가 치매가 아닐 수도 있대요. 매일 경제신문 보시고 공책에 주식 계산하신대요. 그리고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명함도 갖고 계시대요. 수진의 메시지가 채팅방에 올라갔지만 한참 동안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재호는 회사 복도에서 메시지를 읽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으며 두 사람 모두 동생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먼저 답장을 보냈는데 또 시작이네. 아버지한테 뭐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라는 냉소적인 메시지였고 재호도 누나 간병인이 착각한 거 아니에요라고 거들었으며 수지는 그래도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오빠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속으로 뭔가 찜찜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간병인이 괜히 이런 이야기를 꾸며낼 이유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명함이라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법무법인 이름이 뭐래라고 물었으며 수진은 대한법무법인이요. 대표 변호사 김태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대한법무법인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홈페이지가 나타났으며 국내 10대 법무법인, 대기업 자문 전문, 상속 및 증여 분야 최고 전문가라는 소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왜 이런 곳 변호사를 이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며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변호사 소개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준 대표 변호사의 프로필이 나타났는데 30년 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주요 업무 분야는 기업 자문과 상속 소송이었고 최근 처리한 사건 중에는 수백억 원대 상속 분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아버지를 왜? 민호는 책상에 앉은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고 요양원비도 못 내는 아버지가 이런 고액 변호사와 어떤 관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수진이 말한 다른 것들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경제신문, 주식 계산, 공책, 그리고 간병인이 느낀 이상한 점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고 민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이 방에서 나와 아빠 저녁 먹어요라고 말했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휴대폰을 들고 다시 대한법무법인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직접 가봐야 하나? 민호는 고민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만약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테고
하지만 혹시라도 뭔가 있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결심을 굳혔고 내일 오전에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마음먹었으며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버지 일로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 회사 반차 내라고 말했습니다. 재호는 형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지만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었고 민호는 나도 확실하지 않아. 일단 내가 확인해보고 연락할게라고 대답했으며 전화를 끊은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는데 혹시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빚이 있어서 변호사를 만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치매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요양원에 계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민호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민호는 강남에 있는 대한법무법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3층짜리 고층 빌딩이었고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으며 안내 데스크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 대한법무법인이라는 금색 간판이 붙은 넓은 리셉션이 나타났으며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린 벽면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리셉션 데스크로 다가갔고 김태준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라고 말했으며 직원은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예약하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직원은 난색을 표하며 변호사님께서 오늘 일정이 많으신데요. 무슨 용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박종수와 관련된 일인데요. 민호가 말했고 직원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으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한 후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몇 마디 통화를 나눈 후 직원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했고 민호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 김태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크했으며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고 거대한 책상 뒤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으며 그가 바로 김태준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시죠. 박종수 회장님 아드님이시군요. 김태준이 말했고 민호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으며 회장님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아, 혹시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했고 민호는 의자에 앉으며 저희 아버지는 평생 공장 노동자셨는데요 라고 대답했으며 김태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 노동자요? 아니, 박종수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김태준이 되물었고 민호는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그랬는데요 라고 대답했으며 김태준은 한숨을 쉬며 이런 아드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고 이걸 보시죠라며 민호에게 건넸으며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습니다. 파일 안에는 30년 전 신문기사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는데 대한정밀, 중견 제조업체로 성장, 박종수 대표 업계 의리의 사나이로 통해 IMF 속 대한정밀 폐업, 직원 전원 퇴직금, 지급 화제 같은 제목들이 보였고 민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아버지 박종수는 30년 전 작은 부품 공장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직원 300명 규모의 중견 제조업체 대한정밀을 키웠고 업계에서는 성실함과 오리로 유명했으며 IMF 외환위기가 터지자 회사를 정리하면서도 직원들의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떼먹지 않고 전액 지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가난했던 건? 민호가 중얼거렸고 김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원들 퇴직금 주시느라 회사 매각 대금을 모두 쓰셨고 남은 건 15억 원 빚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15억 빚이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으며 그럼 그 빚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20년 동안 갚으셨습니다. 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면서요. 김태준의 말에 민호는 파일을 떨어뜨릴 뻔했고 20년 공장 노동자, 15억 빚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으며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완전히 갚으셨죠. 제가 마지막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김태준이 덧붙였고 민호는 책상을 붙잡고 겨우 정신을 차렸으며 그럼 지금은 빚이 없다는? 라고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는데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후로도 회장님께서 계속 저축을 하셨고 라고 말하다가 멈췄으며 민호는 계속이요?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민호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간청했으며 김태준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서랍을 열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식 계좌 사본, 그리고 예금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총 자산약 5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고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52억이라는 금액이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김태준은 네, 회장님께서 빚 갚으신 후 5년 동안 모으신 겁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책상에 이마를 대고 말았습니다. 김태준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으며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죠? 민호가 물었고 김태준은 그건 저도 모릅니다만 회장님께서 몇 달 전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호가 다그쳐 물었고 김태준은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다고도 하셨죠. 김태준의 말에 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럼 요양원에 가신 것도? 라고 물었으며 김태준은 제 생각에는 회장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1층 로비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지만 민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탄 후 핸들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민호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고 20년 동안 아버지가 짊어진 15억 빚이 떠올랐으며 직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아버지의 선택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고 가난하게 키운 것을 탓했으며 요양원에 보내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는 홀로 모든 것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재호야, 수진아, 지금 당장 만나자 아버지 일인데 너무 급해라고 말했으며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세 남매는 집 근처 조용한 식당 안쪽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민호가 전화로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재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나왔고 수지는 마트 파트타임 시간을 바꿔서 왔으며 두 사람 모두 형의 심각한 목소리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오늘 대한법무법인에 다녀왔어라는 말에 재호와 수지는 서로를 쳐다봤으며 형 거기 왜 갔어요? 라고 재호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김태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복사본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고 30년 전 신문 기사들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자산 목록이 적힌 종이가 세 남매 앞에 놓였으며 수진이 먼저 신문 기사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정밀 박종수 대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재호도 다른 기사를 집어들었으며 형, 이게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평생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어. 회사 사장이셨어. 직원 300명을 거느린 중견 제조업체 대표였어라고 말했으며 재호와 수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는데 IMF 외환위기 때 회사가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들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으며 그 바람에 1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억? 재호가 중얼거렸고 수지는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으며 민호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빚을 20년 동안 갚으셨어. 공장 노동자로 일하시면서 말이야라고 덧붙였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고 주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렸으며 세 남매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떨리는 손으로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는데 거기에는 부동산 목록과 주식계좌 내역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에는 총 자산 약 52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으며 형 이게 진짜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김태준 변호사가 직접 보여준 거야. 아버지가 빚 다 갚으시고 5년 동안 모으신 거래라고 대답했고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냅킨으로 눈물을 닦기 시작했으며 오빠 그럼 우리가 평생 아빠를 이라고 말하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호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민호는 이미 오전에 다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며 우리가 몰랐어. 아버지는 평생 우릴 위해서 라고 말하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만에 재호가 물었는데 그런데 형, 왜 아버지는 우리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50억이나 있으시면서 왜 요양원에? 라는 말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신 거래.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으셨다나 봐. 민호의 말에 재호와 수지는 얼어붙었고 시험이요? 라고 재호가 되물었으며 수지는 그럼 치매도 거짓이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는 아마도 그럴 거야. 간병인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했잖아. 연기하시는 거였어라고 대답했고 세 남매는 다시 침묵에 빠졌으며 각자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것, 전화 한 통하지 않았던 것, 요양원비 내는 것조차 귀찮아했던 것, 다신 보지 말자고 했던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세 사람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우리 낙제한 거네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재호는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라며 고개를 숙였으며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뭘 한 거야.
아버지를 버린 거나 다름없잖아라고 자책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물을 더 가져다 주었지만 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과거가 담긴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으며 그 서류들이 세 남매를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오빠들, 우리 지금 아빠한테 가요. 당장 가요라고 말했고 재호도 맞아요. 지금 가야 해요라고 동의했으며 민호는 그래, 가자. 어떤 얼굴로 뵐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남매는 민호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고 뒷좌석에 앉은 수지는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으며 조수석의 재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운전하는 민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30분을 달려 요양원에 도착했고 세 남매는 차에서 내려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으며 간병인 이경숙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세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보호자분들이 다 같이 오셨네요? 경숙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세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고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으며 민호는 아버지 계시죠?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세 남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203호실 문 앞에 섰을 때 민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고 수지는 심호흡을 했으며 재호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반복했습니다. 결국 민호가 노크를 했고 아버지, 저희예요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열었으며 방 안에는 박종수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세 자녀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잠시 놀란 듯 했으며 아, 애들아. 다 같이 왔구나.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연기를 더 이상 속지 않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으며 재호와 수진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알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고 박종수는 뭘 아는데 라며 여전히 연기를 계속하려 했지만 수진이 아빠 대한정밀 15억 빚 20년 다 알았어요 라고 말하자 박종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듬거리던 말투가 멈췄고 멍했던 눈빛이 또렷해졌으며 한참을 세 자녀를 내려다보던 박종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김 변호사를 만났구나라는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고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세 남매는 그 또렷한 목소리를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 정말 치매가 아니셨어요? 라고 재호가 물었으며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니다. 나는 멀쩡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박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는데 그 걸음걸이는 전혀 비틀거리지 않았고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으며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봤다.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궁금했어. 너희에게 정말 돈이 없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부모가 짐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 박종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 남매의 가슴을 찔렀고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으며 재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민호는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양원에 가기로 했다. 치매인 척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박종수는 계속 말을 이었고 석 달이 지났다. 민호야, 너는 처음 한번 그것도 내가 돈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나서야 왔다. 재호야, 너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수진아, 너만 4번 왔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라는 말에 수지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재호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으며 민호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세 자녀를 내려다봤는데 그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 그리고 동시에 사랑이 섞여 있었고 너희가 가난하게 자란 건 내 책임이다. IMF 때 직원들을 선택한 것도 내 결정이었다. 너희를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낸 것도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며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직원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잖아요. 의리를 지키신 거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박종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래도 너희는 고생했다. 그건 사실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호가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한 번도 안 찾아뵙고 요양원비 내는 것도 귀찮아하고 라고 말하자 박종수는 그래서 더 시험하고 싶었다. 너희가 진짜 효자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부모를 찾는 건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떨어졌죠? 수진이 울면서 물었고 박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수진이 너만 합격이다. 민호야, 재호야, 너희는 떨어졌다라고 말했으며 두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복도 밖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으며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민호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 아버지,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재호도 저도요. 아버지,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정말로요라고 덧붙였으며 수지는 아빠, 우리 이제 같이 살아요. 요양원 나가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박종수는 세 자녀를 하나씩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고 아직은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게 하나 더 남았다라고 말했으며 민호가 뭔데요? 아버지라고 물었습니다. 유서다. 김 변호사한테 유서를 맡겨뒀다. 내일 너희 셋이 다 같이 가서 들어봐라. 박종수의 말에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고 유서요? 라고 재호가 되물었으며 박종수는 그래. 거기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재산 처리 방법도 적어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저희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만 계셔주세요라고 말했지만 박종수는 일단 유서를 들어봐라.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하며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세 남매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일어서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으며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 무거웠고 간병인 이경숙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요양원을 나와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민호가 내일 법무법인에 가자,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호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 미안합니다. 라고 중얼거렸고 재호는 쌍둥이 딸들의 자는 모습을 보며 나도 저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였을까라고 생각했으며 수지는 남편에게 여보, 나 내일 또 법무법인 가야 해. 아빠 일 때문에라고 말하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세 남매는 다시 강남대한 법무법인 앞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고 재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왔으며 수지는 마트에 당분간 쉬겠다고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각자 어떤 내용이 유서에 담겨 있을지 궁금해하면서도 두려워했으며 문이 열리자 리셉션 직원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듯 박종수 회장님 관련 분들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대회의실로 안내되었고 넓은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놓인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으며 김태준 변호사가 이미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김태준이 세 남매를 맞이했고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으며 김태준은 앞에 놓인 봉인된 봉투 하나를 가리키며 회장님께서 석 달 전에 직접 작성하신 유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봉투는 두껍고 무거워 보였고 봉인 위에는 박종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며 김태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10여 장에 달하는 손으로 쓴 편지였고 박종수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으며 김태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고 민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으며 수진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재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나 박종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서를 쓴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민호야, 재호야,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는 내가 숨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거다라는 문장에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준은 계속 읽어내려갔는데 나는 너희에게 미안하다. 평생 가난하게 키웠고 대학도 제대로 못 보냈으며 결혼할 때도 변변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다. 300명 직원들과 너희 3남매 사이에서 나는 직원들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에서 민호가 아버지라고 작게 중얼거렸고 김태준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에게는 평생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았다는 문장이 이어졌고 수지는 이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며 재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서는 계속 이어졌는데 15억 빚을 20년 만에 다 갚았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제 너희에게 뭔가 남겨줄 수 있겠다고. 그래서 나는 다시 저축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김태준은 다른 서류를 꺼내 세 남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는데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한 채, 경기도에 땅 2필지, 그리고 지방 소도시의 상가 건물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고 각 부동산의 현재 시세가 적혀 있었으며 합계는 23억 원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다음 서류를 펼쳤고 주식계좌 내역서가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같은 우량주들이 10여 년에 걸쳐 조금씩 매수되어 있었고 현재 평가액은 28억 원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예금과 적금 통장 사본들이 나왔는데 합계 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58억 6천만 원입니다. 김태준이 말했고 세 남매는 숨이 멎는 것 같았으며 재호는 58억 이라고 중얼거렸고 민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준은 유서를 계속 읽었는데 이 돈은 내가 5년 동안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한 푼 한 푼 모은 것이다. 월급의 3분의 2는 저축했고 3분의 1은 주식에 투자했으며 나머지 3분의 1로만 생활했다라는 문장이 나왔고 수지는 아빠, 그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라며 울먹였습니다. 유서는 이어졌고 하지만 나는 이 돈을 그냥 너희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가 돈의 가치를 알았으면 했고 돈이 없어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부분에서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고 치매인 척 연기하기로 했으며 석 달 동안 너희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다는 문장에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조건은 간단하다. 석 달 동안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면 이 모든 재산을 너희 삼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하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거나 돈 냄새를 맡고 나서야 찾아온다면 이 재산은 전액사회에 기부한다는 조건이 밝혀졌고 재호는 그럼 저희는 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다음 장을 넘겼고 결과는 이렇다. 수진이 너는 4번 찾아왔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왔다. 민호야 너는 한 번 왔다. 하지만 그것은 변호사 명함을 발견하고 돈 냄새를 맡은 후였다. 재호야 너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민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재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떨구었고 수지는 냅킨으로 계속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물 한 잔씩을 세 사람 앞에 놓아주고 잠시 쉬었다가 유서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나의 결정은 이렇다는 문장이 나왔고 세 남매는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너만 합격이다. 하지만 이 재산은 너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 삼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져라는 내용의 수진이 아빠 라며 눈물을 쏟아냈고 민호와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험이지 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태준이 계속 읽었고 나는 너희가 돈의 가치를 배웠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를 바란다는 문장이 이어졌으며 민호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라며 목이 메었습니다. 유서에는 구체적인 재산 분배 방법도 적혀 있었는데 58억 6천만 원 중 절반인 29억 3천만 원은 너희 삼남매가 나눠 가져라. 한 사람당 9억 8천만 원씩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재호는 9억? 이라며 중얼거렸으며 수지는 너무 많아요, 아빠.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인 29억 3천만 원은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가난해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을 도와주어라.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줘라는 조건이 밝혀졌고 세 남매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은 마지막 장을 펼쳤고 민호야, 너는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해라. 아버지도 15억 빚을 갚았다. 너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민호에게 전해졌으며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호야, 너는 쌍둥이 딸들을 잘 키워라. 내가 너희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내 딸들에게는 해줘라는 메시지에 재호는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수진아, 너는 장학재단 일을 맡아라. 내가 가장 마음이 따뜻하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는 메시지에 수지는 네, 아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평생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김태준이 유서를 다 읽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세 남매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회의실 안은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만에 민호가 먼저 일어났고 김태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말했으며 재호와 수진도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고심 끝에 작성하신 유서입니다.
김태준이 말했고 유산 처리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고요라고 덧붙였으며 민호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돈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법무법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고 로비에 서서 잠시 말없이 서 있었으며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우리 지금 바로 아빠한테 가요. 민호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가자.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자라고 민호가 말했으며 세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세 남매는 2층으로 올라가 203호실 문을 열었고 박종수는 어제와 똑같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세 자녀가 들어오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서 봤구나. 박종수가 말했고 세 남매는 나란히 아버지 앞에 섰으며 민호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요양원 나가세요. 박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석 달이 안 찼다라고 말했지만 수진이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다 알았잖아요라고 간청했고 재호도 아버지, 제발 집으로 가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수는 세 자녀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래, 이제 그만할 때도 됐구나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박종수가 말했고 세 남매는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박종수는 오늘 저녁 너희 집에서 밥 한번 먹자 손주들도 다 불러서 온 가족이 함께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럼요, 당연하죠라고 대답했고 재호는 제가 당장 아내한테 연락해서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아빠 제가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고 보스턴백을 챙기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은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짐을 나눠들었고 간병인 이경숙에게 인사를 했으며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경숙의 배웅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종수는 민호의 차에 올라탔고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오래간만에 밥, 공기 마시는구나라고 말했으며 민호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박종수는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다라고 말하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고 뒷좌석에 탄 재호와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으며 차는 요양원을 벗어나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박종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구나라고 중얼거렸고 민호는 룸미러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6시 민호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급히 장을 봐와 음식을 준비했고 재호의 아내는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왔으며 수진의 남편과 두 아들도 함께 왔고 거실 식탁에는 8명이 둘러앉을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박종수는 상석에 앉았고 양옆으로 손주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민호와 재호와 수진은 그 건너편에 앉았고 며느리와 사위들은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과 불고기와 잡채와 정 같은 음식들이 놓였고 박종수는 그 음식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푸짐한 건 오래간만이구나라고 말했으며 손주 중 하나가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자 박종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음식을 먹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가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젓가락질 소리만 들렸으며 박종수는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고등학생 아들은 할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고 재호의 쌍둥이 딸들은 수줍게 웃으며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으며 수진의 두 아들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었는데 할아버지를 처음 제대로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아버지,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였네요 라고 말했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후 여자들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자들과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으며 박종수는 중앙 소파에 앉아 손주들을 옆에 앉혔습니다. 민호가 차를 한 잔 가져다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박종수는 그래, 물어봐라라고 대답했으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왜 하필 요양원이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고 재호와 수진도 귀를 기울였으며 손주들까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사실 나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빚을 다 갚고 나서 나는 행복했다. 박종수의 목소리는 잔잔했고 2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고 이제는 너희에게 뭔가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에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축을 시작했고 주식도 공부해서 투자했으며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다. 너희에게 주려고. 박종수는 계속 말을 이었고 하지만 3년 전쯤 우연히 너희 삼남매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라는 말에 민호는 언제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호, 내가 사업 어려워졌을 때였다. 너희 셋이 내 작은 집에 모여서 이야기하던 걸 방문 밖에서 들었지. 박종수의 말에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봤고 그때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한 말들이 기억난다. 박종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는데 민호, 내가 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 사셨으면 우리도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고 했고 재호, 내가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야 하는데 형은 그래도 사업이라도 해봤잖아 라고 했으며 수진이 내가 오빠들 싸우지 마. 아빠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야 라고 했지라는 말에 세 남매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그때 밖에 계셨습니까?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래,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너희 마음속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돈을 그냥 줘버리면 너희는 평생 아버지가 진작 이렇게 했으면이라고 원망하며 살 거라는 것을 말이다. 박종수의 말에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의 가치를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박종수는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고 그러다가 김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고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라고 말했으며 민호가 무슨 제안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너희를 시험해 보라는 거였다.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고. 박종수의 말에 재호는 그래서 요양원에 라고 중얼거렸고 박종수는 그래, 치매 환자인 척하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확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손주들도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여자들도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요양원에서 기다렸다. 박종수는 계속 말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누가 올까 기대했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는 오겠지 생각했으며 저녁이 되면 내일은 오겠지 하고 잠들었다라는 말에 민호는 주먹을 쥐었고 재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며 수지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박종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틀렸구나. 돈을 주든 안 주든 너희는 이미 나를 잊었구나 하고 말이다라는 말에 민호가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내가 왔다. 박종소는 막내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한 달 보름쯤 지났을 때 내가 처음 왔지. 간병인 선생님이 전화해서라는 말에 수진은 내 아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내가 내 손을 잡고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참았지.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박종수는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후로 내가 3번 더 왔고 그때마다 나는 확신했다. 적어도 한 명은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라는 말에 수진은 아빠 사랑해요라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민호와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민호의 아들이 아빠, 우리도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겠다라고 말하자 민호는 그래, 우리 다 같이 할아버지를 모셔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종수는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애들아, 너희 아버지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힘들었던 거야. 인생이 버거웠던 거지라는 말에 민호가 아버지 라고 불렀고 박종수는 민호야, 너는 15억 빚을 지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라. 나도 15억을 갚았다. 20년 걸렸지만 해냈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민호는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9억이 있으니 빚 갚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하지만 그 돈으로 사치하지 마라. 검소하게 살면서 천천히 일어서라라고 조언했습니다. 재호를 향해서는 재호야, 너는 내 딸들을 잘 키워라. 나처럼 가난하게 키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해주지 못한 걸 내 딸들에게는 해줘라다고 말했고 재호는 네, 아버지, 쌍둥이들 대학도 보내고 좋은 교육 시키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박종수는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고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한때 300명 직원을 거느렸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IMF 때 모든 걸 잃었다라는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나는 선택해야 했다. 직원들을 버리고 내 가족만 챙기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챙기고 내 가족이 고생하거나. 박종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는데 나는 직원들을 선택했고 그 결과 너희는 평생 고생했다. 하지만 그 300명 직원들은 퇴직금 받아서 재출발을 할 수 있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지금도 나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에 민호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박종수는 겸손하게 대답했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가족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손주들은 피곤한지 소파에서 졸기 시작했고 여자들은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남자들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민호에게 오늘 밤은 여기서 자도 되겠니라고 물었고 민호는 당연하죠.
아버지, 이제 계속 여기서 사세요라고 대답했으며 박종수는 아니다. 나는 돌아가면서 너희 집에서 지낼 거다. 한 달씩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호가 그럼 다음 달은 저희 집에 오세요라고 말했고 수진도 그 다음 달은 저희 집이에요라고 말했으며 박종수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라는 다짐을 마음속으로 했으며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 10시 재호와 수진의 가족들이 먼저 일어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민호의 집에는 박종수와 민호 가족만 남았으며 민호는 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시고 아버지, 여기서 주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깨끗하게 정돈된 방을 둘러보며 좋은 방이구나라고 말했고 민호는 제 방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실에서 잘게요라고 말했지만 박종수는 아니다. 나는 작은 방이면 충분하다라고 사양했습니다. 결국 둘은 타협해서 박종수는 안방을 쓰고 민호 부부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으며 박종수는 침대에 누우며 오래간만에 편한 침대에 눕는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닫기 전에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했고 박종수는 나도 사랑한다. 민호야라고 대답했으며 문이 닫힌 후 박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자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본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천주머니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번 들여다봤고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한 후 다시 집어넣었으며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호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해라는 민호의 말에 아내가 당연하지.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으며 박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으며 박종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세 자녀의 집을 돌아가며 한 달씩 머물렀고 지난 2달은 민호의 집에서 보냈으며 이번 달부터는 재호의 집에 머물고 있었고 다음 달에는 수진의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세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민호의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진로 상담을 받았고 재호의 쌍둥이 딸들은 할아버지와 장기를 두는 법을 배웠으며 수진의 아들들은 할아버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에서 석 달을 보낼 때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날들이었고 박종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구나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민호의 삶도 변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9억 8천만 원 중 6억을 빚 갚는 데 썼고 나머지 3억 8천만 원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는 건설이 아니라 인테리어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조언대로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고 직원도 5명만 뽑아 작게 시작했으며 석 달 만에 첫 번째 프로젝트를 따냈고 지금은 2번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라고 말할 때마다 민호는 천천히 가자, 급하면 또 넘어져가고 대답했고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사업 이야기를 나눴으며 아버지는 30년 전 회사를 경영하며 배운 지혜를 아들에게 조금씩 전해주었습니다.
재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돈 중 일부로 동네 상가 건물 1층에 30평짜리 한식당을 차렸고 종순의 집밥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아내와 함께 주방을 맡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쌍둥이 딸들도 방학 되면 식당에 나와 서빙을 도왔고 손님들은 사장님 따님들 참 예쁘네요 라고 말했으며 재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20살 때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했던 그 서러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식당 벽에는 아버지 박종수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으며 그 사진 아래에는 우리 아버지 대한정밀 창업주 박종수라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아버지, 제가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혼잣말을 했고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식당에 들르시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수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트 파트타임을 그만두고 박종수 장학재단 사무국장이 되었으며 작은 사무실을 얻어 본격적으로 재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9억 3천만 원의 기금으로 설립된 재단은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수지는 직접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찾아냈으며 첫 해 장학생 선발을 마치고 수여식을 열었을 때 아버지 박종수도 참석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을 보며 박종수는 눈물을 글썽였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한 걸 너희에게라도 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으며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다시 민호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는데 박종수의 79번째 생일이었고 세 가족은 각자 선물을 준비해 왔으며 거실 테이블에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노래를 불렀고 박종수는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으며 한 번에 모든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소원 비셨어요? 라고 민호의 아들이 물었고 박종수는 소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단다라고 대답하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으며 가족들은 지난 6개월을 돌아봤고 민호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했으며 재호는 저도요. 이제는 매일이 행복합니다라고 덧붙였고 수지는 아빠 장학재단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수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너희가 변한 게 아니다. 원래 너희 안에 있던 좋은 모습을 찾은 것뿐이다라고 말했고 나는 너희가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다만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라는 말에 세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길을 잃는다. 돈이 없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가장 소중한 것도 잊어버리게 되지. 박종수는 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말을 이었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다.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거다. 그게 진짜 용기지라는 말에 민호는 아버지께서 그 용기를 주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그 용기는 너희 안에 원래 있던 거다. 나는 그걸 꺼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뿐이야 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손주들이 하나둘 졸기 시작했을 때 박종수는 세 자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네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종수가 입을 열었고 세 자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라는 말에 민호가 그럼 뭡니까? 아버지라고 물었습니다. 교훈이다. 박종수는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고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만 교훈은 평생 남는다. 너희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것들, 그게 내가 남긴 진짜 유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교훈,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 박종수가 말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외롭고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말에 재호가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박종수는 계속 말했고 너희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 진짜 효도는 마음이다. 박종수는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고 돈 많이 들이는 게 효도가 아니라 자주 얼굴 보여주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게 효도다. 수진이 내가 그걸 보여줬지라는 말에 수진은 아빠 라며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교훈, 나눔의 기쁨을 알아라. 박종수는 마지막으로 말했고 내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준 것, 너희에게 재산을 나눠준 것, 장학재단을 만든 것 모두 나눔이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걸 기억해라라는 말에 세 남매는 모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란다에서 거실로 돌아오자 손주들은 모두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며느리들과 사위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박종수는 잠든 손주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이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라겠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네, 아버지, 저희가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재호도 제 딸들도 좋은 어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말았으며 수지는 제 아들들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재호와 수진의 가족들이 잠든 아이들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민호는 아버지를 안방으로 모시며 아버지 편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했으며 박종수는 고맙다 민호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김태준 변호사를 찾아가 계획을 세웠고 석 달 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했으며 그 석 달 동안 자식들에게 한 번도 못 본 채 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떠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했다, 박종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고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민호 부부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정말 좋은 분이셔라는 며느리의 말에 그러게 내가 그동안 몰랐지라는 민호의 대답이 이어졌으며 박종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종수는 재호의 식당 종순의 집밥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2시쯤이었고 손님은 거의 없었으며 재호와 아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아버지. 재호가 반갑게 맞이했고 박종수는 그래, 밥 먹으러 왔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으며 재호는 제일 맛있는 걸로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음식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과 각종 반찬들이었고 박종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으며 맛있다. 어머니 솜씨를 닮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재호는 아버지 앞에 앉아 아버지, 요즘 장사가 잘 돼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고라고 말했고 박종수는 천천히 해라, 급하게 커지려고 하지 말고라고 조언했으며 재호는 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수는
수진의 장학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에는 장학생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다음 학기 장학생 선발 서류들이 쌓여 있었으며 수진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아버지가 오신 것을 보고 일어나 반겼습니다.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물었고 박종수는 그냥 딸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며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이 아이들이 모두 우리 장학생들이구나라고 말했고 수진은 네, 100명이에요. 내년에는 150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라고 설명했으며 박종수는 잘하고 있다, 수진아라고 격려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끓여드리며 아빠, 저 정말 이 일이 좋아요. 매일이 보람 있어요 라고 말했고 박종수는 그래, 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일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고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은 근처 공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박종수는 벤치에 앉아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호와 재호는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수진과 며느리들은 손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으며 공원에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랑 같이 공 차요. 손주 하나가 달려와 박종수의 손을 잡아 끌었고 박종수는 그래, 할아버지도 끼워줄래? 라고 웃으며 일어났으며 손주들과 함께 공을 차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재호에게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라고 말했고 재호는 그러게 요양원에 계실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 같아라고 대답했으며 수진이 다가와 당연하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계시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와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고 우리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다고 민호가 말했으며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라고 재호가 대답했고 앞으로는 절대 후회 없이 살자라고 수진이 다짐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공원에는 노을빛이 가득했으며 박종수는 손주들과 함께 벤치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있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준비해 온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박종수가 입을 열었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으며 나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2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다,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박종수의 말에 민호가 아버지, 앞으로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재호도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으며 수진은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외쳤고 박종수는 손주들을 하나씩 안으며 할아버지도 너희 모두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으며 그 순간 가족 모두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박종수는 세 자녀와 나란히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걸 잊지 마라.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였고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함께 대답했으며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행복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는데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며 박종수는 미소를 지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으며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